반갑습니다. 미래의 가이드 황성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언뜻 들으면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두 단어입니다. HBM과 원전인데요. 사실 이 두 산업에는 딱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 다 AI 혁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요 확대의 수혜를 받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 수요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공급자가 전 세계에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은 바로 이건데요. 그 희소한 공급자 중 하나가 바로 우리 한국이라는 점입니다. 인공지능 열풍이 전기 먹는 하마를 만들고 그 전기를 공급하려니 원전이 필요하고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가 없으니 우리 한국 건설주에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24년 동안 전 세계 전력 발전량은 무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2000년에 15,000테라와트였던 것이 2024년에는 31,000테라와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4년 동안 고작 9.3% 늘었습니다. 석탄과 가스 수력은 다들 80에서 150%씩 폭풍 성장했는데 원전만 뒤처진 건데요. 왜 그랬을까요? 자,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시공 역량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요컨대 원전은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따라오지 못한 산업입니다. 수주 산업의 속성상 공급이 부족해지면 그 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가격 결정권과 수익성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지금 원전 시장이 바로 그 초입에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숫자로 실감해 볼까요? 자, 2000년 대비 2024년 발전량 증가를 보면 석탄은 81%, 가스는 무려 151% 성장했습니다. 반면에 원전은 9.3%에 불과했는데요. 24년 동안 증가한 양이 237테라와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전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컸고요. 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수십 년 가까이 중단됐습니다. 그 사이에 설계 능력과 시공 기술, 품질 관리 체계, 기자재 공급망이 다 약해진 것입니다.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고요? 자, AI 시대가 오면서 원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막상 지을 수 있는 업체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 한국 건설사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된 것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즉 IEA가 제시한 넷제로 시나리오를 보면 2050년에는 원전 발전량이 5,497테라와트까지 늘어나야 합니다. 지금의 약 2배인데요. 자, 그런데 원전이라는 게 마음먹었다고 바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지 선정과 설계 확정, 인허가, 금융 조달, 그리고 착공 이후에도 1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2050년 목표를 맞추려면 지금 당장 누가 지을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미국은 이미 행정명령을 통해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자, 2027년부터는 AI 데이터 센터용 원전 배치도 가시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책이 실제 발주로 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하필 미국이 핵심 시장이냐? 이 질문이 나오실 텐데요. 데이터를 보시면 명확합니다. 자, 미국의 총 전력 사용량은 2020년 약 4219 BKW에서 2050년에는 6581 BKW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기에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15년부터 2020년에 비해 2025년에서 2030년에는 4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미국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37%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요. 전 세계 11,102개 데이터 센터 중에 미국이 4,088개입니다. 2위인 영국이 509개니까 미국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미국은 AI 혁명의 핵심 국가이고요. 그 AI를 굴리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고 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 원전밖에 없다는 그림이 완성됩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자, 미국이 원전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미국이 직접 짓지 왜 한국한테 기회가 올까요? 자, 미국에서 실제로 원전 건설 경험이 있는 EPC 기업들의 현황을 보면 플로어나 맥더모트 같은 회사들은 자본이 마이너스거나 아주 얇은 수준입니다. 수조 원짜리 장기 프로젝트를 감당할 재무 체력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 건설사들은 수주 잔고가 60에서 80조 원에 달하고 자본도 탄탄합니다. 게다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분들 들어보셨나요? 한국 기업들이 아랍에미리트에서 대형 원전 사기를 성공적으로 완공한 사례입니다. 해외에서 대형 원전을 완공한 레퍼런스가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자, 미국이 원전 파트너를 고를 때 필요한 조건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정치적 신뢰입니다. 미국의 동맹국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실제 완공 레퍼런스고 세 번째는 장기 프로젝트를 버텨낼 재무 체력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외부 파트너가 사실상 한국밖에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런 게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의심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 역사적인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LNG 에카플랜트 시장 이야기인데요. 2000년대 중반부터 2014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LNG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에카플랜트 발주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플랜트를 지을 수 있는 EPC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소수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2010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 10%를 넘어섰습니다. 반면에 이 카르텔 밖에 있었다 우리 국내 건설사들은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이 대우건설이 1.4%, GS건설이 0.8%에 불과했습니다. 업황의 호황기인데도 말입니다. 자, 무한 경쟁 시장에 있었는가 아니면 제한된 업체만 들어갈 수 있는 시장 안에 있었는가? 자, 이 차이가 수익성을 천지 차이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자, 원전 시장도 이와 똑같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럼 원전 시장의 카르텔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자, 화면의 표를 보시면 원전의 핵심은 노형 설계사와 시공 주관사의 조합입니다.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 한국 수력 원자력이 노형 설계를 담당하고요. 그에 맞는 시공은 베츠텔, 빈치, 보이구스, 그리고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이 맡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이 좁은 테이블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특히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노형과 현대건설의 조합, 한국수력원자력의 APR1400과 대우건설, 삼성물산의 조합이 핵심입니다. 수조원, 수십조원짜리 프로젝트에서 발주처가 한번 믿고 같이 일한 팀에 다시 일을 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그게 바로 카르텔의 힘입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건설인데요. 현대건설의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완공이라는 독보적인 레퍼런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웨스팅하우스와 손잡고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미국 등 다국적 파이프라인이 줄줄이 대기 중이고요. 세 번째는 미국 팰리세이즈 SMR 프로젝트까지 포함하면 향후 5년 수주 잠재량이 무려 8조 원이 넘습니다.
다음은 대우건설인데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가 가시권에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LNG와 원전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이른바 토탈 에너지 프로바이더로서의 독보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트남 원전, 미국 원전, 체코 테물린 등 파이프라인이 기대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GS건설과 DLENC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GS건설의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월성 1, 2호기와 신한울 1, 2호기에 비주관사로 참여한 시공 경험을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원전 SMR 전담 인력이 이미 100명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팀 코리아 해외 원전 입찰 참여 가능성과 함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입니다. 자, DLENC의 투자 포인트도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소열 모듈 원전 전문 기업인 엑스에너지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총 11기가와트 파이프라인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업계 최저 수준의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순연금이 1조 원이 넘습니다. 세 번째는 엑스에너지 상장 시 보유 지분의 평가 이익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는 숨은 호재까지 있다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과거 LNG 사이클 때 일본 EPC 기업들의 주가 흐름입니다. 발주 입찰 시점에는 평균 PBR이 3.0배였고요. 수주가 본격화되는 시점에는 4.0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원전 시장은 바로 이 입찰 시기, 즉 PBR 3배를 정당화하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수주가 확정된다면 4.0배까지도 열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원전은 단순히 원전이 좋아지겠지 하는 테마 장세가 아닙니다. 수주가 소수에 집중되고 수익성이 올라가고 밸류에이션이 통째로 재평가되는 구조적 변화의 초입입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가 원전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것을 실제로 지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희소한 자리에 우리 한국 건설사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GS건설, DLENC 각 기업의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만의 기준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가이드 황승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